안녕하세요. 허은법무사입니다. 허은법무사와 함께 상속 한정승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한정승인 후 청산 절차 총정리 시간입니다. 자,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고요.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구독 신청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시고 계속 좋은 정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영상 한정승인 심판 후에 이 청산 절차를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내드리는 이유는, 제가 상담 전화를 받으면, 한정승인과 관련된 상담 전화를 받으면 거의 한 50% 이상이 한정승인 후의 절차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한정승인 후의 절차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변호사님들이나 법무사님들 중에서 한정승인 심판을 받는 데까지만 업무를 하시고 그 이후의 업무는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사무실의 운영 방식이나 사무실의 특성상 그거 안 하실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한정승인 심판을 혼자 받으셨든 혼자서 진행해서 받으셨든 변호사한테 맡겨서 또 법무사한테 맡겨서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든 청산 절차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이후 절차가 기존 사무실에서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좀 붕 떠있다,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한테 문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한테 상담해서 진행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없고요. 다만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서 한정승인 후에 청산 절차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고, 이게 왜 이렇게 진행되는지를 이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상담을 받으시더라도 이해가 빨리 되고 시간 낭비 같은 걸 좀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한정승인 심판 받았는데 후속 절차, 좀 마무리 절차를 해야 되는데 이 청산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내가 잘 모르겠다 해서 상담을 좀 해야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들으시고 내용을 파악하신 이후에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정승인 후 청산 절차,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한정승인 후 청산 절차 두 가지 방법이 이렇게 써있죠.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청산 절차를 직접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법원을 통해서 상속재산 파산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상태가 조금 평상시보다 안 좋을 수 있어요. 제가 조명이 나가가지고 준비가 안 돼서 약간 사선에 빛도 들어오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조금 영상에 화면이 좀 안 좋은 거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정승인 후 청산 절차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금방 말한 대로 내가 직접 청산하는 거죠. 내가 직접 청산, 자동차가 있으면 경매를 해가지고 환가를 해서 나누어주고, 통장에 있는 돈도 찾아서 나눠주시고, 안 되면 공탁을 하기도 하고, 이런 방법으로 내가 직접 청산을 하는 방법이 있죠. 또 다른 하나는 법원을 통해서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하고, 그 법원을 통해서 상속재산 파산 절차 내에서 청산 절차를 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방법이 청산 절차를 직접 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상속재산 파산 절차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더 많은 제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냐면 신청하신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절차도 기간이 굉장히 길고, 짧으면 1년이니까 길으면 2년, 3년이 걸리는 사건들도 많아요. 그리고 법원에도 많이 가야 되고, 서류도 엄청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죄인 취급받는 그런 느낌, 감정적으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원을 통해서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하는 게 그렇게 엄청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단점이 오히려 더 많다. 그래서 저는 직접 청산하는 방법을 더 선호를 합니다. 자, 그러면 큰 그림에서 상속재산 파산이 필요 없다, 이런 거는 어떤 거냐면, 나누어줄 상속재산이 없거나 너무 소액인 경우, 그런 경우는 상속재산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용증명만 잘 신문공고하고 내용증명만 잘 보내놓으면 그걸로 다 해결됩니다. 그걸 다 해결되기 때문에 굳이 법원에 상속재산 파산 신청해가지고 꼬여가지고 끌려다니실 필요 없어요. 예. 근데 이제 나누어줄 재산이 상당히 있다, 어느 정도 있는데 이게 개별적으로 청산을 가능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런 경우는 상속재산 파산을 할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청산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또 다음 장 넘겨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속재산 파산의 절차와 장단점을 먼저 볼게요. 왜냐하면 내가 좀 상속재산 파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쁜 제도라기보다는 이 절차를 같이 우리가 이해를 해보시면, 아, 허법무사가 이게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절차가 스트레스가 있는 절차구나. 그래서 이걸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구나. 느낌이 오실 수 있어요. 이 절차가 쭉 적어져 있고 내가 장단점은 따로 말로 드릴 건데, 먼저 절차를 보면 서류 준비 후에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법원에 해야 돼요. 우리가 한정승인을 받은 이후에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하거든요. 물론 한정승인을 안 받고 상속재산 파산을 바로 신청하는 사건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단 한정승인을 받고 나서 신청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 이 과정은 이게 안전한 거니까. 한정승인 일단 받고 그 다음에 상속재산 파산을 할지 일반 청산으로 할지는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는데, 저는 한정승인 심판 청구할 당시부터 이게 상속재산 파산을 할지 아니면 뭐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 같은 그런 환가 절차를 거쳐가지고 임의 청산을 할지 저는 미리 그림을 그려놓고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들은, 후속 절차만 상담하시는 분들은 제가 내용을 전혀 파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서류 준비 후에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법원에서 요건이 되면 파산 선고 기일을 지정하면 우리가 그날 출석을 해야 돼요. 출석을 해서 판사님이 파산 선고를 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파산 관제인에 대한 자료 제출 목록을 그날 수령해요. 선고 기일날 가면 이러이러한 서류를 내라고 두꺼운 문서를 줘요. 엄청 많이 내라고 그래요. 사망한 사람의 재산 관련된 자료, 그 다음에 상속인들과 관련된 재산 관련된 자료도 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피상속인이 있고 자녀가 3명이 있었는데 1명만 한정승인했다, 2명은 포기했다. 포기한 사람 자료도 대부분 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재산 내에서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검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 준비해서 파산 관제인에게 또 제출해요. 그 다음에 이후 부족한 서류 또 내라고 하면 또 내야 돼요. 그 다음에 상속재산, 상속채무를 원점에서 조사해요. 우리가 한정승인 심판문 재산 목록에 보면 적극재산, 소극재산 적어져 있잖아요. 그게 확정된 게 아니라 그건 한정승인 하신 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적은 거잖아요. 그 외에 사항이 많이 있었어요. 그 외에 없는데요. 있는지 없는지는 법원에서 조사해야죠. 우리는 진짜 없는데요.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말을 무조건 믿어줄 수는 없잖아요. 법원은 법원이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님하고 거기서 그 파산 관제인이 실제로 그 조사를 해요. 그래서 서류를 많이 내는 거예요. 네? 재산 관련된 서류를 많이 내요. 그래서 원점에서 다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락됐던 재산, 누락됐던 채무, 적어져 있는데 채무가 아닌 거, 뭐 이런 것들을 가려내가지고 정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행위 편파 변제 등 부인권 대상 조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파산 절차에서는 부인권이라는 게 있어요. 부인권이라는 것은 채무자가 한 행동을 그냥 원점 돌려놓는 거예요. 그 행동 자체를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뭐 이걸 법률적인 용어로 여러분들한테 꼭 설명해 줄 필요 없고, 그 정도 설명하면 더 적절해요. 일단 사망하신 분이 자녀한테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증여를 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증여한 재산은 돌려놓으라는 거죠. 증여받은 재산. 그 다음에 많은 채권자들 중에서 가장 친한 친구한테만 3억 갚고 나머지 채권자는 하나도 안 갚고 재산이 하나도 안 남았다. 그럼 편파 변제 받은 사람은 돌려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다 조사하는 거고, 조사해서 그런 것들을 부인권 대상이 되는 것들이 있는지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부인권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돌려놔서 그 다음에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사하기 위한 과정이 많은 서류를 제출하면서 굉장한 스트레스로 들어와요, 우리한테. 근데 법무사인 전 굉장히 상속재산 파산이 좋은 제도입니다. 그냥 신청서 딱 내주고 그 다음에 할 게 없어요. 할 게 별로 없어요. 관제인이 내라는 소리는 본인들이 준비해서 내면 되고, 물론 그 과정에서 도와드리는 일을 하지만 그래도 뭐 보정서도 내고 뭐 변경 신청서도 내고 해야 돼요. 그런 일을 하지만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신청인 당사자는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신청인 당사자는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엄청 뭘 내라고 하고 뭘 내라는지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채권자 집행 및 조사 기일, 이게 여러 번 잡혀요. 특히 환가해야 되는 재산이 많은 경우는
아주 많이 잡혀요. 그러면은 이게 일찍 끝날 줄 알았는데 기간만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출석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재판부는 이제 신청인은 다음부터 나오지 마세요 이런 재판부도 있긴 한데, 모든 재판부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수에 아주 많이 나가야 된다. 많게는 10번 이상 나갈 수도 있죠. 보통은 2-3번 3-4번 이 정도는 누구나 나가니까 4-5번 5번 정도는 무조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무조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뭐 이걸 만약에 관할법원이 지방이면 너무 많이 나가야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망하신 분의 최후주소지가 부산이다. 그다음에 신청인은 서울 산다. 그러면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이 상속재산 파산 관할법원이거든. 거기만 관할이 있어요. 거기로 갖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산 환가 및 배당 문제. 뭐 요거는 이제 그 관제인이 하는데, 관제인이 이제 우리한테 뭘 하라고 해서 우리가 같이 행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끌려다니면서 하셔야 되는 거고. 어차피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배당 변제가 끝나면 종결이 되는데, 이러한 과정들이 굉장히 힘들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우리가 노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다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있는데 여기에 끌려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누어줄 재산이 아주 많고, 그 다음에 잘못 나누어졌을 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그럴 때는 이런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 파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나누어줄 재산이 조금밖에 없어요. 뭐 1-2천만 원밖에 안 돼. 죄송합니다. 1-2천만 원이 작은 돈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전체적인 그림에서 1-2천만 원 정도 되면 굳이 상속재산 파산까지 해야 될 만한 그런 사건은 아니라고 보여요. 제 개인적인 판단은. 충분히 그 1-2천만 원 되는 재산을 채권자들한테 환가해서 나눠주는 것 자체가 그렇게까지 너무너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상속재산 파산보다는 쉬워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상속재산이 파산이 쉬운 거지만은 여러분들은 상속재산 파산이 어려운 거예요. 고객 입장에서 보면 상속재산 파산은 이러한 절차들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서류도 많이 내야 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부인권 대상이 있는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상속재산 파산이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은 임의청산 방법으로 일반 개별적인 청산 방법으로 청산하는 게 더 저는 좋다고 선호하는 거예요. 이거 장점이 있죠. 깨끗하게 끝나는 거죠. 정확하게 정리해서 정확하게 법률대로 정확하게 정리하는 거죠. 자, 그러면 누가 그런 거 물어보더라고. 상속재산 파산 끝나면 소송 절대 안 들어옵니까? 그래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상속재산 파산 끝난 다음에 소송이 들어오면 그럼 소송이 기각되나요? 기각 안 돼요. 그런 경우에도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돈 얼마를 지급하라 판결이 나와요. 왜? 이 상속재산 파산 절차에서 조사한 상속재산만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다 조사해서, 마늘밭 속에 3억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사망하신 분한테 줄 돈이 1억이 있어서 그 사람이 갖고 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다 조사했잖아. 그 조사는 뭐 계좌 같은 거에 있는 거 가지고 했지. 현금으로 빌려준 거 가져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재산이 남아있는지 여부는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 아무도. 그래서 상속재산 파산이 끝나도 모르고 있던 상속채권자가 이 상속재산 파산 절차에 들어와 있지 않은 채권자가 다시 소송해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도 내 돈으로 갚는 건 아니죠. 어차피 상속재산이 없어졌으면. 그렇지만 아무튼 상속재산 파산을 했다고 해서도 완벽하게 100% 다 끝났다 이렇게 볼 수는 또 없어요. 하지만 임의청산의 방법보다는 더 깔끔하게 더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하자 없이 끝난 거죠. 법원에서 한 거니까. 네. 그럼 이 개별적으로 청산하면 무슨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문제의 크기가 커질 것 같으면 상속재산 파산, 문제의 크기가 클 것 같지 않으면 그냥 임의청산이 나은 거죠. 결국은 그런 비교 형량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상속재산 파산을 해야 될지 일반 청산을 해야 될지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상속재산 파산 절차 봤으니까 상속재산 파산 말고 개별적인 청산에 대한 청산 절차를 볼게요. 신문 공고하고 각 사안별 내용 증명을 채권자한테 보내고 채권 신고 최고서 받아가지고 그 내용 체크하고 상속재산 환가해서 내가 배당 변제 해주면 돼요. 어차피 이것도 상속재산 파산해서 채권 신고 받고 상속재산 환가해서 배당 변제 해주는 건 상속재산 파산하고 같죠. 그건 파산 관제인이 하는 거고 이건 우리가 하는 거죠.
근데 나눠줄 재산이 300만 원밖에 없다. 근데 그거를 파산 관제인한테 하라고 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잘 배당을 해주는데 무슨 문제가 꼬여도 3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예? 그리고 300만 원 한도 내에서도 채권자가 손해본 부분만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부분으로 문제가 축소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안별로 상속재산 파산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내가 하면 돼요. 이 절차 내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각 사안별 내용 증명이에요. 첫 단추를 잘 껴야 돼요. 한정승인 한 다음에 채권신고 최고서 보내야 된다고 해서 채권신고 최고서 그냥 뭐 인터넷에 있는 대로 보내거나 이러면 일이 꼬여요. 한정승인을 하고 나서 그 한정승인 내용에 따라서 맞춤형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돼요. 나눠줄 돈이 없으면 채권자들한테 죄송합니다. 채권자님들한테 나눠줄 돈은 없어요. 이렇게 보내시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눠줄 돈이 없는데 채권 신고하세요? 그럼 채권 신고가 또 와요. 난 나눠줄 돈 없는데 왜 자꾸 이게 또 왔지? 이게 절차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안별로 나눠줄 돈이 있는지 없는지, 나눠줄 돈이 있다면 많은지, 좀 적절하게 있는지, 뭐 자동차나 부동산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청산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다 담아서 맞춤형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지 채권자들이 포기할 사람 포기하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상속재산이 100만 원이고 한정승인 심판문에 상속 비용으로 뭐 500만 원이 적어져 있었어요. 그럼 나눠줄 돈이 없잖아요. 비용에 충당하면 나눠줄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뭐 법원에서 인정한 상속비용 공제하니까 나눠줄 돈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내용증명을 정확히 보내셔야 되는 거죠. 물론 공존하게 써서 보내죠. 제가 지금 바쁘니까 그러는 건데. 아무튼 그렇게 내용증명을 보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끝났는데 또 소송이 들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누가 끝났다고 선언해 주질 않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정리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각 사안별 내용 증명. 이게 자동차가 있고 부동산이 있어. 그럼 이 자동차와 부동산이 있으니까 내가 이거를 환가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데 환가는 뭐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를 한다든지 이 내용을 적어서 보내야지 그들도 기다릴 거 아니에요. 채권신고하세요. 채권신고하는데 돈 안 준다고 또 전화오고 막 서로 막 다투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청산 절차 내용을 그래서 상속재산 내용을 놓고 이거는 어떤 절차로 어떻게 청산을 할 거고 어떻게 배당을 해줄 거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서 처음에 채권신고 최고서 하면서 보내시는 거예요. 채권신고 최고 내용도 포함해서. 채권신고 최고라는 것은 채권을 신고하라고 하는 거예요. 채권신고 하세요. 이걸 채권신고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채권신고를 해오는 거죠. 근데 나누어 줄 돈이 없을 때는 채권신고 최고 내용은 포함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눠줄 돈이 없는데 뭐 자꾸 나눠줄 거 있는 것처럼 채권신고 하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나눠줄 돈이 없으면 나눠줄 돈이 없다고 하는 거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각 사안별 내용 증명을 맞춤형으로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상속재산 현황별로 부동산, 자동차 같은 게 있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니까 언제쯤 배당해 줄 거라는 것도 표시해서 해줘야 서로 다툼도 없고 서로 짜증도 안 나고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청산 절차는, 임의적 청산 절차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속재산 파산으로 할지 개별적 청산 방법으로 할지 체크포인트를 한번 우리가 몇 가지를 볼게요. 자, 체크포인트 1입니다. 자,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가 있는데, 자, 이게 폐차를 하거나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를 하거나 저당권자를 통해 처리해도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지를 검토해야 돼요. 만약에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면 이 부분 때문에 상속재산 파산할 필요는 없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가 30년 됐다. 그것 때문에 상속재산 파산할 필요는 없잖아. 폐차하면 되지. 다만 폐차할 때 안전장치를 해야죠. 그러니까 맞춤형 내용증명에 자동차가 20년 된 게 있는데 경매 이거 재산적 가치 없으니까 폐차하겠다. 폐차에 이의가 있으면 언제까지 이의해라. 그럼 이의하면 내가 폐차 안 하겠다. 근데 이의 없으면 폐차하겠다. 이렇게 내용증명에다 포함해 놓으면 일정 기간 동안 이의 신청 기간 동안 이의가 없으면 그때 폐차하시면 안전하잖아요. 청산을 위한 형식 경매. 이건 뭐냐면 우리 민법에 보면은 환가할 재산이 있으면 경매를 하게 되어 있어요. 상속 한정승인 했는데 자동차가 있다. 경매하게 되어 있어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정승인한 사람이 직접 청구하는 거, 경매를 직접 청구하는 것을 청산을 위한 형식 경매라고 해요. 민법에도 규정이 있고 민사집행법에도 다 규정이 있어요. 다만 민사집행법 규정이 청산을 위한 한정승인한 사람이 청산을 위한 형식 경매를 하는 규정이 딱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애매한 자리에 굉장히 나누어져서 있어요. 민사집행법을 한 1000번 정도 읽으면 알 수 있어요. 네.
그러면 파악이 돼요. 근데 이게 어디 있는지 찾으면 못 찾아요. 근데 그러나 규정은 다 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 절차를 다 진행하는 거예요. 물론 법원도 이 절차가 그렇게 익숙한 절차는 아닐 수는 있어요. 왜냐면 담당자마다 이 일을 처음 해보시는 분도 있고, 실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자동차 경매가 있으면 이거는 0.1%도 차지 하지 않거든. 0.01%도 차지 안 할 것 같아요. 전체 경매 건수에서 비하면. 그렇기 때문에 절차가 쉽진 않아요. 하지만 절차가 있고 다 진행되고 다 아무 일 없이 다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로 처리가 가능한 사안인지를 또 봐야 되고, 또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를 하면 시간도 오래 걸려요. 이것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냥 저당권자 통해서 처리해도 되는 건지도 검토해 봐야 돼요. 근데 저당권자 통해서 처리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저당권자 통해서 처리하면 안 되는 거는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로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그것도 불가능하면 상속재산 파산.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면 상속재산 파산은 필요 없고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를 해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상속재산 파산으로 갈지 아닐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러한 폐차,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 저당권자 통해서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려면 자동차의 가액, 지금 현재 예상 시가, 그다음에 경매 시 예상되는 낙찰가, 저당권자의 존재 여부, 저당권자의 저당권 설정 금액, 저당권자의 실제 채권액, 이런 것들을 놓고 이게 이거는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저당권자를 통해서 처리해도 문제가 없겠는데, 이거는 어떤 경우도 힘든데 상속재산 파산해야 되는데, 이거를 가려내는 거예요. 이걸 보고 어떻게 가려내요? 그건 저희들이 가려내죠. 이건 저희들이 가려내죠. 예를 들어서 저당권자를 통해서 처리해도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지. 자, 예를 들면 자동차의 가액이 1,000만 원인데 저당권자의 실제 채권액은 2,000만 원이라고 써봅시다. 근데 이 저당권자의 실제 채권액은 2,000만 원인데 저당권은 500만 원만 설정해놨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 자동차 할부 채권자가 저당권을 설정했지만 500만 원까지만 우선권이 있어요. 그럼 자동차를 팔아서 1,000만 원에 팔으면 500만 원까지만 저당권자가 갖고 500만 원은 다시 우리한테 돌려줘야 돼요. 저당권자를 통해서 처리하려면. 근데 정상적인 저당권자 같으면 그 1,000만 원에 팔고 자기네들 우선권 있는 500만 원 가져가고 나머지 500만 원 우리한테 돌려주겠죠. 근데 법률적 판단을 그르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그쪽 분들도. 그 다음에, 우리는 받을 돈 받은 건데 하고, 전체 채권액보다 조금 받았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나머지 500만 원 안 돌려줘 버리면, 모든 채권자를 위해서 나눠줘야 되는 그 500만 원 부분에 사고가 생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당권자를 통해서 처리한다는 게 위험부담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냥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 해버리면 편해요. 천하에 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저당권자를 통해서 그냥 그 저당권자가 자기네들끼리 그 공매하는 절차가 있어요. 딜러들 모아놓고. 그렇게 처리한다고 해도 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죄송합니다. 그것도 내용증명, 맞춤형 내용증명에 포함해서 이의신청 여부를 받아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내가 이 맞춤형 내용증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한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도 어떤 경우로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 이게 임의 청산으로 가능하고 임의 청산 중에서도 폐차하는지,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인지, 저당권자가 통해서 하는 건지, 그 중에 선택이 가능한지, 이걸 보고 다 안 돼, 그럼 파산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상속재산 파산으로 할 것인지 개별적 청산 방법으로 할 것인지 체크포인트 2입니다. 자, 부동산이 있어요. 자, 이거 그냥 방치할지,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할지, 근저당권자 통해 처리해도 문제가 되는지 않는지, 예? 이걸 검토해봐서, 이 중에서 처리해도 아무 문제 없으면 상속재산 파산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 방법으로 안 된다. 그럼 상속재산 파산해야 돼. 자, 예를 들어서 방치한다. 시골에 1제곱미터 있어요. 공시지가로 3,000원이야. 상속재산 파산할 필요 없죠. 방치하면 되지, 그건. 방치해도 아무 문제 없죠. 채권자들한테 알리면 되잖아요. 거기 그렇게밖에 없는데, 그거 그냥 별로 재산적 가치 없으니까 그거는 무시하겠습니다. 그거에 재산적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면 빨리 압류해가지고 경매하세요. 그럼 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거든요. 자, 그럼 그 정도의 차이가 있죠. 그 정도의 차이. 그 정도의 차이는 사람이 느끼는 것이 다른 것이죠. 그 다음에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 이것도 똑같아요. 환가할 재산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똑같아요. 민법에 규정이 있고 민사집행법에 다 규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를 통해서 처리해야 되는지 문제, 이것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있어요. 부동산이 있는데 부동산이 1,000만 원짜리야.
저당권자의 실제 채권액이 2천만 원이고 저당권 설정은 1,000만 원 해놨어. 이걸 아무리 경매해도 이 저당권자의 우선권 범위 내에서 가져가고 나면 남는 재산이 없어. 그럼 저당권자가 임의 경매해도 아무 상관없죠. 저당권자가 알아서 경매해서 가져가라고 해도 아무 상관없죠. 그러나 문제는 자, 저당권자가 부동산의 가액이 1억이라고 쳐봅시다. 부동산의 가액이 1억이라고 치면 근데 저당권자가 거기에 1,000만 원이 있어요. 예? 저당권자의 실제 채권액도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라고 쳐봅시다. 자, 그런데 나머지 채권자가 10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9천만 원 채권자야. 그래서 압류를 했어. 가압류를 하든 압류를 했어요. 나머지 9명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 나머지 9명이 채권액이 커. 근데 임의 경매가 돼가지고 저당권자하고 그 가압류한 채권자하고 둘만 배당받아서 가버렸어. 나머지 채권자한테 줘야 되는 부분이 두 사람한테만 가버린 거잖아요. 저당권자가 받아간 건 상관없지만 일반 상속채권자가 우선권 없는 자가 받아가버린 게 문제가 돼버릴 수 있어요. 청산 절차를 게을리해서 다른 사람한테 손해배상에 염려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최소한 청산을 위한 형식적 규명이 가능한지 검토해보고 또 안 된다고 하면은 상속재산 파산을 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이걸 상속재산 파산으로 가야 되는지 아닌지 아니라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다 판단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이거 한정승이 하는 거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업무구나 이렇게 벌써 느낌 오실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상속재산 파산으로 할지 개별적 청산법으로 할지 기타 체크 포인트 볼게요. 자, 앞에 있는 것도 포함이 좀 돼 있는데 상속재산 총 금액의 많고 적음을 봐야 돼요. 자, 상속재산, 적극재산을 말하는 거예요. 적극재산이 10원이면 할 필요 없죠. 상속재산 파산. 그잖아요. 그냥 내용증명 보면 끝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상속재산이 1,000만 원이면 느끼는 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정도 되면 그것도 상속재산 파산 필요 없어요. 네, 임의청산해도 충분히 사고가 나도 감당할 만한 금액의 사고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상속재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상속재산 파산 쪽으로 선택해야 되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자, 상속재산이 1,000억이다. 빚은 1,030억이다. 상속재산 파산해야죠. 문제가 생기면 큰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상속재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액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상속재산 파산 쪽으로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채권자들의 숫자. 자, 채권자가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1억이 있는데 채권자가 50명이다. 상속재산 파산해야죠. 어떻게 나눠줘. 그것도 채권자의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파산의 선택률이 더 높아지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재 상속재무 관련 소송 진행 여부. 소송이 진행됐다고 해서 무조건 파산하라는 건 아니고, 그 상속재산, 그 소송의 내용이 굉장히 민감해요. 소송의 내용이 굉장히 민감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항변해서 채무가 없다고 주장해야 될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그 사건이, 10억을 청구해오고 있어. 상속재산이 1억인데, 채권자는 막 30명이야. 근데 이 10억짜리가 이기면 10억짜리가 다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는 상속재산 파산 쪽으로 가면서 해결할 방법을 모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있다고 해서 무조건 파산하라는 게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네. 그다음에 앞서 설명드린 자동차 부분의 임의청산이 가능한지, 또 부동산 부분이 임의청산이 가능한지 봐야죠. 재산적 가치 있는 유체동산이 있는지 봐야죠. 예를 들어서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이거 10억짜리야. 이거 상속재산 파산해야죠. 이거를 어떻게 임의로 청산해요? 그 다음에 임대차 보증금이 처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다음에 상속재산 중에서 압류된 것이 있는지, 압류됐다면 압류된 상속재산의 금액이 얼마인지. 예를 들어서 압류가 돼가지고 압류되어 있는 게 1억 예금액이 돼 있다. 근데 다른 채권자가 또 한 20명 있다. 근데 20명의 채권자 액수가 훨씬 더 크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 압류를 어떻게 풀어? 이럴 때 상속재산 파산해야죠. 압류된 금액 통장에 20만원 돼 있는 게 압류돼 있다. 무시하고 청산하면 되죠. 그거는 상속재산 할 필요 없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 채권자들의 성향. 개인 채권자들 집에 몰려가 너무 힘들다. 내가 이걸 감당을 못하겠다. 그런 경우는 상속재산 파산하면 그러한 정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법원에서 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먹고 별 문제 없으면 임의청산으로 하는 게 좋고, 찜찜한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속재산 파산으로 가는 겁니다. 자, 영상이 한 30분 됐어요. 제가 굉장히 줄여서 말하고 굉장히
말을 조금 하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도 30분이 걸리네요. 아무튼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이후에 청산 절차는 이렇게 검토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한정승인 했는데, 지금 뒤처리가 지금 힘들다. 그러신 분들은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되고, 카톡에서 허은법무사 검색해가지고, 카톡으로 상담하셔도 되고, 네이버 같은데 검색해, 다음 이런 데도 허은법무사 검색하시면 제 연락처, 블로그, 홈페이지 다 있어요. 그런데 문의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저기 문의해보시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말 다르고 여기 말 다르고 여기 말 다르지만 가장 합리적인 근거를 대고 경험도 많은 사무실, 경험이 많은 법무사, 경험이 많은 변호사, 자기가 소비자가 선택해서 거기에 일 맡기고 또 일 안 맡기더라도 그냥 기본적인 상담만 받더라도 검색해가지고 더 신뢰가 가는 곳에 문의하고 상담 받아보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 연락처, 지도 이런 건 허은법무사 검색하시면 어디든지 다 검색이 되기 때문에 제가 법무사를 한 1, 2년 한 것도 아니고 좀 한 15년 넘게 16년 하고 있는데 제가 한정승인 업무를 개업했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해왔기 때문에 어디든지 검색하시면 저는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오늘 한정승인 심판 후 청산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로서는 너무 다행이고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구독 신청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시고 좋은 정보 받으시기 바랍니다. 허은법무사의 상속 한정승인, 허은법무사와 함께 상속 한정승인,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